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수사. 자,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진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꿈,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식민지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 꿈 하나로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많은 분들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던지면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이 상태, 이 상황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노력했던 분들의 그 모습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고 그 과제를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야기하겠죠. 우리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0년대 저항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제가 뭐 이게 꾹꾹 나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한번 이 라인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 라인 보이시죠? 초록색 라인. 그래서 이쪽이 1930년대 활동이고요. 이 바깥쪽이 1940년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30년대 설명하면서 40년대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편의상 한번 30년대와 40년대를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년대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세 덩어리를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만주. 1930년대 초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어떤 항일 무장투쟁을 하였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주로 1930년대 초반 활동이에요. 만주 지역에서는. 근데 193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지잖아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만주 괴뢰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만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그 만리장성 이남 쪽, 즉 여기 지금 이제 만리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이남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이남 쪽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관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관내. 그래서 관내 지역에서 활동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 지역은 주로 193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이 1930년대 초반이라면 중국 관내 지역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활동이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의 활동을 30년대 초반의 만주와 30년대 중반 이후에 이 관내 지역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국내죠. 국내에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복습일 거예요. 그래서 40년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40년대 그 활동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자, 이 만주 지역을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1920년대와 30년대의 저항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20년대와 30년대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그 모습이 만주사변,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알아챈 겁니다. 아, 자기들의 적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되면서 그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한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대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한중 연합작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만 해도 왜 미스야 협정이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미스야 협정이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20년대는. 그런데 30년대가 되면서 만주사변 이후에 바로 이 한중연합작전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20년대와 30년대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을까? 네, 그 이유는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1931년 이 만주사변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요. 자, 20년대에 왜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위기의식을 일으켰던 독립운동가들이 흩어져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통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그 다음이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런 조직들이 30년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만주 지역 혁신의회 그 계열들 이름을 바꾼 조직이 바로 이 한국 독립당이다라는 조직이고, 남만주 국민부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독립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를 우리는 한국 독립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조선혁명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는 뭘까요? 이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네.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군대 이름들 몇 개 중요해요. 중요한 군대 이름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5개 군대 이름은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입니다. 이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은 바로 지청천. 나중에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대 초반이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성공했던 그 전투가 바로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지청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양세봉. 자, 이 양세봉이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는 바로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9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만주사변 만주괴뢰국이 나오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어떤 부대냐면요. 이 부대들과는 물론 이 부대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관내로도 가고 남아서 또 계속 활동도 했겠죠. 어쨌건 이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활동했던 그 단체를 한번 그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루루루루루 네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 동북항일연군도 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국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했고요. 그 조국광복회 그 회원들이 벌였던 전투가 뭐였냐면 그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다. 보천보 전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바로 이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연관되어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보천보 전투는 바로 국내로 진공해서 두드려 팼던 그런 전투,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만주 지역이었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였습니다. 1920년대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이어서 30년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름을 다는 알 수 없죠. 그 시대의 아무개들, 그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만주 지역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남 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만주에서 이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제 그 무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설명드렸죠. 자, 이 중국 관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조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1919년 3.1운동의 결과 출범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정부를 합쳐가지고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지금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20년대에 위기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가 무엇이었다? 바로 국민대표회의였다. 1923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더욱더 위축되어 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모습으로 쭉 가다가 무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한인애국단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봉창, 연봉길. 이봉창은 일본에서 이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이고요. 연봉길은 중국에서 바로 헐커공원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 특히 윤봉길 의거는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와우, 중국인 100만 대군이 못할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게 이렇게 한 조직입니다. 전폭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더라. 이 결과 중국의 지원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한인 애국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상하이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꾸릴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상하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장정의 길을 걸어서 어디로? 최종 정착지 충칭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1940년이었다. 8년 6,000km의 대장정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당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대장정의 그 과정에서 그 당이 뭐냐면 바로 한국국민당이라는 겁니다.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을 1935년도에 만듭니다. 사실 이 당시 35년도에 좀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중국 관내에 있었던 모든 세력들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 특히 이 백범 김구 계열은 여기에 들어가질 않으면서 독자적인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이 바로 한국국민당이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세력이 모입니다. 그게 1940년 충칭에 와서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바로 이 한국독립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독립당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면서 충칭에 와서 정부 여당 한국독립당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하나 헷갈리실 게 있어요. 선생님, 한국독립당 이거 어디 들어봤는데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금 배웠는데 만주 지역에서 배웠잖아요. 만주 지역에서. 예, 만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한국독립당. 그죠? 아니 선생님 여기 한국독립당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뭐예요? 왜 이름이 똑같아요? 네. 왜요? 똑같으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선생님 복잡해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당시에 어떤 단체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옵션이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일단 한국 아니면 조선 둘 중에 하나 쓸 것이고 독립 아니면 뭘 쓸 거야? 혁명 뭐 이런 키워드 외에는 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이름들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있었던 한국독립당과 그리고 지금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은 이름은 똑같지만 별개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4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라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 뭐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OSS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도 전개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좀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 총사령관 지청천 들어와야죠. 네, 맞습니다.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쌍성부 그리고 대전여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장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장준하라는 분도 여기 이제 들어와요. 예, 이제 이 장준하 이분은 나중에 이제 유신 박정희 정부 체제에 저항했던 그런 야당 인사이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이건 정말 현대사에서 유신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또 참고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맞서 싸웠고 현대사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에 맞서 싸우는 그 저항의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라인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사실은 더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이 충칭에 오면서부터 이제 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30년대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계열이 뭐냐면 이렇게 또 다른 계열이 있어요. 또 다른 계열. 예,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라인이 있다면 네, 바로 이렇게 김원봉 라인이 있어요. 김원봉 라인. 백범 김구가 그 당시 이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해서 현상금이 붙죠. 이때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정도. 그죠? 근데 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 뭐, 이렇게 폭탄 투척은 뭐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320억. 네. 이렇게 엄청나. 이 두 분만 합쳐도 몸값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야, 와. 근데 그 정도는 되셔야죠. 그죠? 예, 그 정도는 되셔야죠. 뭐 500억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수반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원봉. 자, 기억나요, 여러분들? 의열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개별적 투쟁 갖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군대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조직화된 모습들로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의열단원들이 당시 중국의 육사를 할 수 있는 이 학교에 입교해서 그런 어떤 군사 조직 문화를 배우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였죠? 네, 바로 황푸군관학교였습니다. 황푸군관학교. 군관학교에 네, 입교하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아예 만들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뭐였냐면 이제 조선혁명하기 위한 조선혁명 간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예 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당 이름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35년도 라인이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서 왜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읊풋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혁명당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민족혁명당, 이 김원봉 라인으로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민족혁명당으로 이 많은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의열단 중심, 김원봉 중심의 그 세력으로 재편된 듯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후 백범 김구 라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40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힘이 또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민족혁명당은요, 이후에 또 다른 세력들을 또 모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구축합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이 1937년도에 조직되는데요. 그 산하 부대가 뭐냐면 바로 이 조선의용대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도에 조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조선의용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가 뭐냐면요. 이 조선의용대는 바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라는 거예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땅은 중국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 안에 다른 나라 군대가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 용납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용납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건 바로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그 시대 정신. 한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 바로 일본을 향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의 목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김원봉이 제가 이 황푸군관학교 이쪽에 입교하면서 당시 그 중국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 이 장제스가 이 황푸군관학교 교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인연들 속에서의 어떤 그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중국의 공통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인이 이제 구축되었어요. 김구 라인과 김원봉 라인.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조선 의용대가 일부가 바로 이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는 역사적 사건.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김원봉 라인, 네, 이 김원봉 라인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광복군의 바로 이 지청천과 이 장준하 그리고 같이 이렇게 네, 이 김원봉, 지청천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의 뭐 총사령관, 부사령관으로 이제 활약하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잖아요. 여기 30년대 두 개의 축이 지금 하나로 합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만남. 그래서 시험에 정말로 잘 나옵니다. 1942년 이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쪽 진영은 사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조금 강하죠. 물론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김원봉도 합류하고 조소왕도 합류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회주의 쪽을 지향하는 세력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류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안에서도 대부분은 이 김원봉을 따라가지 않고요. 독자적으로 이 중국 당시 장제스 정부가 아닌 마오쩌둥 정부, 바로 지금의 이제 공산당이죠. 그쪽과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일본과 맞서 싸웠던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호가장 전투. 호가장 전투, 이게 이제 1941년도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동해서 만들었던 그 부대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의용군. 이건 이제 예난 지역. 예난하면 여러분은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쪽이 합류한 것이죠. 이렇게 또 일부는 또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김원봉과 일부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고 일부는 이렇게 사회주의 쪽에 합류해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들. 요게 이제 중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중국 관내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한중연합작전의 어떤 모습으로서 그 전투와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를 한번 30년대 국내 상황을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일제강점기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국내에서 말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국어와 역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정말 그 냉혹한, 엄혹한 그런 시기에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그 문맹퇴치 운동 있잖아요. 그 문맹퇴치 운동을 30년대에도 여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대에서 이어졌던 바로 민족주의 진영의 이 문맹퇴치 운동, 30년대는요, 바로 이 베나르드 운동이라는 모습으로 전개가 돼요. 이 베나르드 운동이라 하면 이건 민중 속으로, 러시아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글자를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농촌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글을 깨우쳐 줄 수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 베나르드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베나르드 운동을 전개했던 그 대표적인 언론사, 주도했던 언론사가 바로 이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 베나르드 운동은요, 1930년대 초반까지만 활동하고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한글날을 제정했던 조직이 어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야기하였거늘.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왜 가갸날, 한글날 원래 이름 가갸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가동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 와서 이제 이름을 또 바꿉니다. 바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최현배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극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조선어 학회가 했던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을 했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국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년대 조선어 연구회에서 간행했던 그 한글 잡지 있잖아요. 그 한글 잡지도 여전히 이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조선어 학회에서 꼭 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편찬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네, 이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는요, 쭉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40년대 라인 넘어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1942년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일제가 이게 우리나라만 못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우리 것을 지켜내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일제가 용인하지 않겠죠. 그죠? 결국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은 실패하고요. 광복 이후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국어 쪽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시인들이 있어요. 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항 시인, 그 다음에 친일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이거 제가 앞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하면서 북간도 지역의 명동학교 설명하면서 제가 이 인물도 바로 이 명동학교 출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윤동주. 윤동주. 참 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죠? 그런 시인인데, 윤동주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일제강점기 나의 이름과 나의 글과 나의 문자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시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말로, 일본 글로, 일본 이름으로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고발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폭로했던 그런 시들.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요, 부끄러움이 많고요, 그리고 참회, 그리고 반성, 이런 단어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벽,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벽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이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읽다 보면 그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그 시가 윤동주가 진짜 적극 뛰어나가지고 폭탄 던지고 그랬던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윤동주의 그 시를 통해서. 그죠? 굉장히 윤동주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40년대 유학을 가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민족말살 통치기였으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창씨개명을 해야만 일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거든요.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동주도 창씨개명을 합니다. 윤동주, 그의 이름은 히라누마 도우주. 네, 이렇게 창씨개명을 해요. 그의 시를 보면 여러분들 무덤가에 자기의 이름을 써본 이후에 이렇게 지우는 모습이 나와요. 윤동주라는 이름을 쓰고 이 윤동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 시대, 그 덮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부끄러워하는, 너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아파요.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읽으려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일제강점기 바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의 시대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던 한 청춘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윤동주가 있다면 여러분들, 윤동주와는 좀 다른 어감이에요. 아주 굉장히 굵어요. 지사적 풍모를 가지고, 이게 윤동주가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시의 어떤 모습이라면 이 시는 굉장히 굵직한 저항의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이육사는 여러분들 264번이에요. 자기의 그 감옥 번호를 필명으로 삼아가지고 이육사라고 이제 했죠. 이육사의 뭐 절정이라든지, 그죠? 뭐 꽃이라든지. 꽃이라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라고 이육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다 끝난 동방, 우리나라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곳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절망이라는 얘기죠. 이육사는 여러분 무려 감옥을 17번이나 들어갑니다. 그 17번 들어가는 그 감옥, 거기서도 이육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독립, 해방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가 선택합니다. 오히려 해볼 만하답니다. 왜? 꽃은 피기 때문에. 어떻게? 빨갛게. 할 말이 없어요. 야, 정말 이 시대를 살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우리의 그 일제강점기 이 시대는 저항의 역사였고 자랑스러운 역사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느냐. 그 시대는 다 그랬다. 그러니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제강점기 누가 다 그랬습니까? 여기 감옥에 17번이나 들어가면서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디 감히 일제강점기엔 다 그랬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일제 빌부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호의호식했던,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서 이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그 지식인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라고요. 그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기록을 한번 할 텐데요. 친일 시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서정주. 글쎄요. 국어 쪽에선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민족 문학의 어떤 그런 대가로서 이야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정주는 여러분들 역사학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정주는 친일의 시를 너무나도 많이 남겼던 인물이에요. 이 조선의 청년들을 그 전쟁터에 몰아넣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붓으로 일제를 위해서 글을 썼던 그런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명백한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어 쪽에서 서정주의 시를 읽으실 때 이 팩트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노천명, 이런 인물들이 친일 활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표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쪽에서의 활동이 있었다면 역사 쪽에도 역시 당연히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역사 쪽에서는요, 1920년대, 10년대 쭉 이어서 계속 내려오면 됩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자, 민족주의 사학이라 하면 1910년대, 20년대 활동했던 신채호, 박은식의 계보를 잇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정인보를 들 수 있습니다. 정인보. 민족주의 사학은 이렇게 정신을 강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인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조선학 운동을 많이 합니다. 조선학 운동. 우리 조선의 어떤 그 문학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어떤 그 성과물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어떤 문집들을 정리하는 여유당 전서. 이런 것들,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 바로 이제 우리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30년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년대 또 이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증주의 사학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그 민족주의는 이제 역사의 어떤 그 역사가의 어떤 그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증주의 사학은 그걸 거부합니다. 해석 들어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라.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데? 일제가 의도한 그 역사 아니야? 비록 역사가 해석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일본을 위한 건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쨌건 이 실증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도.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병도가 주도가 되어서 만들었던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가 바로 진단학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학보가 바로 진단학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0년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좀 봤지만 역사 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입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백남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백남운.
이란 인물, 백남준 아니야. 백남훈이야. 백남준은 저기 비디오 아티스트고, 백남훈. 사회경제학은 이제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 유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쪽 어떤 그쪽의 어떤 그 모습들인데요. 유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키워드 여러분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사회경제학이에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법칙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뭐 예를 들면은 인류 발전 단계가 원시 공산주의 출발해서 고대 노예제,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편성. 그래서 이런 이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당시 식민사관이라 할 수 있는 그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론. 우리 조선의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조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해 나갔다. 너희들은 원래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정체성론이거든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왜냐면 어느 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발전하는 건 다 보편적인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자들이 1920년대 왜 신간회 결성에 앞장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신간회가 31년도에 해소됩니다. 해소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요. 일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혁명적 조합 활동,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혁명적 조합 활동. 혁명적 조합 활동 속에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특히 30년대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이 노동자 투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동자 투쟁이 뭐냐면 바로 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주룡. 여성이에요. 이 강주룡 이 여성이 평양 을밀대, 이 을밀대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31년도에 보여줬던 강주룡 을밀대 고공 농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저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31년도에 여성이. 여러분 요즘 왜 노동자들이 왜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의 첫 출발이 여기예요. 이 최초입니다. 최초 이 고공농성 사건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당시에도 좀 이렇게 일제에 맞서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 자, 참 이게 30년대인데 국내에서 이게 민족 말살 통치 정말 일제가 어마어마하게 찍어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36년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좀 해외입니다. 해외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냐면 베를린. 1936년도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베를린 올림픽. 와우. 여러분 이 올림픽의 꽃은 뭐죠?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요. 대박. 여러분 나는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한 사례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우승을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손기정 선수예요. 네, 이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는 마라톤에서 와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승했지만 식민지잖아요. 그죠? 어떤 국기를 달고 뛰었을까? 일장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분노했던 몇 신문사들이 시상대 위에 올라간 이 송기정의 그 일장기를 지워요.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신문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신문사가 바로 이 브나르드 운동을 전개했던 신문사라고 해서 동아일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도 30년대에 있었다. 정말 30년대는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야, 이 엄청 무서웠던 시기인데 이게 가능했구나. 이분들 왜 이랬을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0년대의 활동이었고요. 이제 40년대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30년대 중국 관내에서 군사 조직들이 만들어진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게 이동 경로, 그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40년대입니다. 자, 이쪽 우아 이쪽에서 만들었던 그 부대가 바로 조선 의용대더라.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 조선 의용대가 어디로 갔다? 저쪽 예난 쪽으로 가서 조선 의용군이 되었다.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또 일부 김원봉은 어디로? 충칭 쪽으로 와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조선 의용군은 여러분들 이 당시에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여기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선 독립동맹.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부대인데 이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두봉이라는 인물이에요. 김두봉. 여러분들 우리 이 일제강점기에는요. 이 쓰리봉이 등장합니다. 쓰리봉. 원봉, 투봉, 쓰리봉. 네. 원봉은 누굴까요? 네, 김원봉입니다. 어렵지 않죠? 투봉은 누굴까요? 네, 김두봉입니다. 쓰리봉은 누굴까요? 네, 세봉입니다. 양세봉. 원봉, 투봉, 쓰리봉. 그래서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양세봉 왜 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군 통해 가지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장군이잖아요. 그죠? 요 쓰리봉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어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부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1940년대 되니까 일본이 이제 패망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국내에서도 이제 일본이 망하고 나서 그 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여긴 조선 건국동맹. 이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신한 청년당 여운형. 그 여운형 맞습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조선 건국동맹이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광복되고 나서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광복되고 나서 1945년 광복되고 나서 뭘로 바뀌냐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뀔 거예요. 이름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뭐 조선건국동맹이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조선 건국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독립 동맹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 건국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제가 패망되고 나서 우리가 나라 형태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는 바로 이거예요. 공화정. 공화정 형태다 라고 하는 합의점은 지금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Republic of Korea. 네, 바로 이 공화국 형태. 왕 없고요. 예,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그 공화정 형태라고 하는 그 공통의 어떤 이 모습들은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년대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 희망의 싹이 지금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자, 과연 우리는 광복되고 그날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만들어야 할지 그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